첫 순서로 인천 녹색연합 황해물범 사업단 단장이신 박정훈 선생님을 모시고 전박이 물범 생명과 평화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을 우리 정혜랑 부의장님께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3.1 서울민회가 그동안 수요 포럼을 쭉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오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가하기도 힘들고 또 계속하기도 힘들고 이러다가 이제 다시 기획단을 만들어서 얘기를 이제 해서 그래서 원래 수요 포럼으로 바꾸면서 첫 번째입니다. 예. 아무쪼록 이 수요 포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인천 녹색연합 박정훈 단장님을 모시고 아주 좋은 얘기 들을 텐데 정말 유익한 그리고 감동적인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박정훈 사업단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인천 녹색연합 황해물범 시민사업단장 맡고 있는 박정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3.1 서울민회 회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바다에서 살고 있는 전박이 물범과 또 이 황해 지역의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활동가를 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줌 활용이 조금 서툴러서 중간에 약간 어설픔이 있더라도 같이 양해를 해주시면서 최대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 텐데요. 그걸 보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전박이 물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멸종위기에 놓인 황해권의 전박이 물범 현황, 그리고 전박이 물범의 중요 서식지인 백령도, 전박이 물범과 공존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박이 물범 황해 지역 생명과 평화를 잇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앞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저는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했고 2006년에 백령도를 처음 방문해서 전박이 물범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백령도를 방문하면서 지금은 2020년부터 백령도로 이주해서 현재는 백령도 주민으로 살면서 또 이 지역사회 중심의 전박이 물범 보호 방안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박이 물범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전박이 물범에 대해서 잠깐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전박이 물범은 해양 포유동물로 다리의 모양이 이렇게 지느러미 형태, 그래서 기각류라고 부르는데요. 지느러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회색 바탕에 이런 불규칙한 짙은 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체장이 거의 비슷한데요. 1.5에서 1.7m 정도고 80에서 13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에서 35년 정도로 살고 있고요. 전박이 물범은 일시적인 일부 일처제를 이루고 있는데 12월에서 3월 사이에 번식지인 중국 보아이만의 얼음 위에서 출산을 합니다. 보통 한 10.5개월 정도 임신 기간을 거쳐서 매년 한 마리씩만 낳고요. 이 처음 태어난 전박이 물범은 흰 베네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 털이 모두 빠져야 그 다음부터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박이 물범은 주로 어류나 갑각류 두 종류들을 먹는데요. 계절과 지역과 연령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백령도에서는 주로 지노래미, 그다음에 조피볼락, 까나리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요. 하루 먹이량은 체중의 약 6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한 8에서 13kg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km 이상도 이동할 수도 있고 또 200에서 30m까지도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한번 들어가면 뭐 30분 정도도 잠수를 할 수 있고요. 점박이 물범에 대해서 앞에 간단하게 들여다봤는데 이러한 점박이 물범이 황해 지역에서는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해 지역의 기대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기대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엔 환경계획에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인데요. 특정 지역의 어떤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생물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점박이 물범은 이렇게 보시면 점박이 물범은 베링해, 오호츠크해, 독해, 황해 등의 이렇게 4개의 번식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황해 지역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그 황해 지역에 번식하고 서식하고 있는 점박이 물범은 그 전 세계 번식지 중 최남단,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에 위치해 있고 그 독립적으로 진한 그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서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오는 점박이 물범은 이 중 황해 지역 개체군이고요. 번식기인 겨울철에는 중국의 이 보아이만 그 라오뚱만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얼음 위에서 생활을 하고 3월부터 그 백령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늦가을까지 우리 바다에서 지내다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번식지와 서식지를 그 오가는 회유성 동물이다 보니까 이 점박이 물범의 경우는 그 늘 이용하던 장소에 대한 그런 그 충성도가 매우 높아서 매년 같은 지역을 찾아오는 것으로 유명하죠. 요거는 제가 이제 잠깐 공유를 같이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점박이 물범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2016년에 그 백령도에 방류했던 점박이 물범의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복돌이라고 지어줬는데 복돌이의 그 사례입니다. 그 복돌이를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서 백령도에 방류를 했더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백령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북한 쪽을 통해서도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이제 제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북한 쪽으로 그 넘어가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 물범의 그 이동 경로를 비공개하기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황해 지역의 점박이 물범은 그 1940년대 약 8,000마리 정도까지 그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 90년대 초까지 갔을 때는 거의 한 1,000마리 정도까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현재는 약 1,500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가 그 가장 큰 점박이 물범 서식지로 한 매년 300여 마리가 찾아오고 있고요. 가로림만 충남의 가로림만 지역에도 한 10마리 내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해 지역의 점박이 물범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여러 이유 중에 그 번식지인 중국 지역에서의 그 밀렵, 약재나 수족관 관람 요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밀렵이 행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번식지인 보아이만 일대의 급속한 산업 개발과 또 갯벌 매립 등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번식지와 서식지의 그 파괴, 그리고 우리나라 백령도 등에서는 이제 어업 활동을 통한 그런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인 것처럼 이로 인해서 번식지의 빙하 감소라든가 또 심각한 해양 쓰레기 오염 이런 문제들, 그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등을 같이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번식지와 서식지를 오가며 생활하는 점박이 물범의 그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그 남북한과 중국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 모두 그 보호생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점박이 물범이 서식한 가로림만 지역이 현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서해 연안 중에 백령도 지역이 가장 많은 그 점박이 물범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그 관심과
어떤 정책들이 많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범이 서식하고 있는 백령도 지역을 조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백령도는 맨 오른편 화면에서 그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한반도 그 중부 서단에 위치해 있고 북한 항해남도와 12km 떨어져 있지만 인천항에서는 북서쪽으로 약 197.9km 정도 떨어진 그런 서해 최북단 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인천에서 여객선을 타고 4시간 정도 이상의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섬 지역은 보통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안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으신데 백령도 같은 경우는 간척지가 일부 있어서 농경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700여 명 정도가 민간인들이 살고 있고 농업과 어업과 관광업이 주요 그 지역의 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 백령도 일원은 굉장히 다양한 그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인데요. 점박이 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 산동반도와 한반도의 최단 거리, 그 철새 중간 기착지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백령 대청권 지역은 그 지금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고 다양한 그 아름다운 그 경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명승 하나를 포함해서 다수의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연유산의 보고이고 이 북방계와 남방계 그 생물의 연결 지역으로 생물 지리학적,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령도 지역사회와 점박이 물범의 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점박이 물범의 주요 서식지가 그 서해 연안을 따라서 북한의 해주, 초도, 청천강 하구 지역과 또 남한의 백령도, 가로림만 등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백령도는 대표적인 점박이 물범 집단 서식지이면서 백령도 지역 안에서도 물범바위, 연봉바위, 둔부진 이렇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군데의 그 자연 바위와 물범 인공 쉼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령도 내 점박이 물범 서식지의 좀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백령도 지역의 그 점박이 물범의 주요 휴식 장소 3곳이 3개의 어촌계와 각각 어업활동 공간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물범에 의한 어떤 어망 훼손, 어획량 유실, 낚시 방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박이 물범 이 서식지 보호 정책을 둘러싼 어민들과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범이 휴식하는 지역과 어민들의 어업 활동이 같이 겹치고 또 아래 그물을 보면은 그림의 왼쪽에 보면은 그 물범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물범이 까나리 그물을 찢어놔서 그 까나리 잡혔던 까나리들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잦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통발인데 통발에 잡힌 물고기들을 이제 물범이 이렇게 영리하다 보니까 빼먹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이제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면 이쯤에서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촬영한 것인데 백령도 지역 안에서도 점박이 물범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한일바다 앞에서 그 물범들이 그 물범 바위에서 휴식 중인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범이 보이는 그 뒷 배경은 어디냐면은 북한의 그 장산고수로 연결된 그 북한 지역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동영상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좀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면 보도록 하는데요. 이건 작년 7월 26일에 굉장히 맑은 날 촬영한 거고요. 그 백령도의 한일바다에서 바라본 점박이 물범 휴식지예요. 지금 화면에 저 중간에 있는 바위 3개가 그 점박이 물범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 그 뒤쪽으로 보이는 산자락들은 북한 쪽의 장산고수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한 2분여에 걸쳐서 그 백령도 해안가에서 바라본 전박이 물범의 풍경을 쭉 보셨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이 발표 자료를 꺼서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접경해역의 그 굉장히 신비로운 풍경, 어쩌면 또 이렇게 많은 물범들이 우리 바다에 있을까 이런 좀 놀랍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제 이 황해지역 물범이 멸종위기에 전박이 물범 멸종위기에 놓여 있고 또 서식 환경이 날로 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범과 공존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전박이 물범 보호 정책과 또 그 보호를 위한 인식 증진 활동의 내용들을 이제 백령도 활동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는 전박이 물범 보호를 위한 주민 조직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전박이 물범 보호를 위한 미래 세대를 양성하고 또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이런 지속 가능한 황해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으로는 1982년에 천연기념물 지정한 이후에 쭉 여러 그 보호 정책들을 진행을 해왔고 2015년에 황해지역 전박이 물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NGO 활동으로는 이제 녹색연합 중심으로 활동을 좀 정리한 내용이긴 한데요. 2004년에 그 백령도 전박이 물범 서식 실태 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후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 그 활동의 과정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런 그 물범 생태 해설과 양성 과정 또 그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전박이 물범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현재는 그 지역사회 안에 전박이 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백령 중고등학교 안에 전박이 물범 탐구 동아리가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황해물범 시민사업단을 맡아서 이러한 그 녹색연합이 그동안 해왔던 그 물범 보호 활동을 통합하고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 활동을 같이 지원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백령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령도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박이 물범이 집단 서식하는 백령도, 뭐 우리나라 바다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바다는 다양한 형태의 이용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이고 또 그에 더불어서 공공자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전박이 물범 등 이런 생물 다양성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또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어촌 공동체 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범 보호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복합성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이제 논의를 거쳐서 현재 활동들을 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각각 그냥 그 활동 사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짝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물범 서식 실태 조사 보고서 처음 만든 보고서 이후에 중국의 번식지를 찾아가서 같이 그 교류를 시작을 했고요. 한 주 같이 보호 방안을 위한 그런 국제 심포지움과 심포지움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한국의 정부와 정부기구와 그다음에 그 연구자들, NGO들이 같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교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 안에서도 활동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점사모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전박이 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제 이러한 그 교육이라든지 또 물범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물범 서식지인 해양 쓰레기 수거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해양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과 함께 그 백령도 지역사회 어촌과 어민들과 그 물범과 그리고 물범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에서의 그 충돌되는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해주시면서 그런 어떤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지역의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런 물범 탐구 활동을 통해서 연구하고 탐구 활동을 하고 그 탐구 활동 진행한 것들을 활동 발표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청소년들의 이런 다양한 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들이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어른들을 변화시키는 데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의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와 연계해가면서 지역의 그 미래 세대의 꿈을 이렇게 좀 확장하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황해물범 시민사업단 사무실 풍경 개소식 그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 백령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박의 물범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민간이 이렇게 정한 날이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복도리를 백령도 바다에 그 방류를 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참여했던 백령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게 어떤 보호활동을 촉발하는 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박의 물범의 날로 본인들이 지정을 하고, 그 매년 그 시기가 되면은 학교 내에서 그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보호 캠페인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민들과의 물범이 그 서식지에서 같이 그 바다를 놓고 갈등이 있지만, 또 물범들이 그 바위에서 쉴 때 그 자연 바위의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물범들이 자리 싸움하는 것들을 어민들과 주민들이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또 안타까움을 느꼈던 주민들이 그 물범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해서 물범 인공 쉼터가 백령도에는 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천시에서는 그 깃대종으로 그 전박이 물범이 5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이런 물범의 생태와 물범을 보호하면서 지역의 생태관광을 연결하는 생태관광을 또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렇게 물범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쭉 길게 늘어놓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국제 정치 역학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제목처럼 전박이 물범 황해 지역의 생명과 평화를 잇다, 이게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남북과 또 중국 등의 이 황해 지역을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떤 생물종인 전박이 물범을 통해서 황해 지역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시작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그 좋은 의견을 같이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백령도의 자연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몇 가지의 그 사례들을 같이 또 보면서 지역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한 70년대 전후로 해서 그 물범이 이제 물속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거기서 잠수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군 훈련의 그런 어떤 대상으로 전박이 물범이 그 사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범 개체수에도 영향을 미쳤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이제 이런 그 자연환경에 대한 민감한 그 요구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전달이 되면서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그런 일들이 금지가 됐고요. 또 하나는 백령도에는 그 여기는 해안가 전체적으로 그 철조망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출과 일몰에 따라서 해안가 출입이 가능하고, 여전히 그 지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간혹 주민들이 뭐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뭐 산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셨다가 지뢰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기록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 이러한 백령도의 그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을 여전히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이런 이제 촘촘하게 박아놓은 용치들이 있고, 이런 용치들이 해안을 따라서 있다 보니까 백령도 지역의 어장 기능들이 많이 상실이 됐고, 또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해수욕장 등은 거의 폐쇄가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이제 물이 차오르면은 저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선들의 파손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는 여전히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은 해안 초소가 열릴 경우 가서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걸 채취해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백령도 지역에 해안이 다 이렇게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풍랑이라든가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는 또 해안 출입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잠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과 다른 그런 생활들을 백령도 주민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범과 이 황해 지역, 우리나라 서해 연안에 살고 있는, 그리고 백령도에 살고 있는 또 주민들의 생활의 그런 어떤 생활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갈등의 현장이라고 표현되는 이 지역을 남북 평화의 이은 거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중국과 남북한 등의 이런 황해물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범이라고 하는 야생동물, 이런 야생동물 등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또 이런 환경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 이야기들, 또 황해 지역의 생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이제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아니면 어떤 굉장히 섬세한 설계들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이야기들을 나눠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범의 특징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전박이 물범이 이렇게 남북한의 바다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오가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황해 지역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전박이 물범이 연결해주는 각 지역의 어떤 생태계와 그런 또 물범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황해 물범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나아가서는 또 지금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남북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남북 간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이쪽 부분은 많이 제가 취약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이 강의를 제안을 받았을 때 앞에 물범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많은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황해 지역의 생태계와 평화를 잇따라 가는 곳에 있어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이 황해 생태축을 잇는 또 생태계 보전 협력을 통한, 또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나 이런 해양 오염 등의 이런 환경 문제들을 같이 공동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동북아 지역의 생태 네트워크를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회복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걸 협력해가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평화를 잇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이 정도에서 먼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좋은 제안들을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네네. 자,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마이크 켜시고, 전부 이제 마이크 켜주셔도 돼요. 예, 마이크 켜주시고, 혹시 주변에
네. 주변에 뭐 이 소리 나오는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꺼주시고요. 꺼주시고요. 예, 지금부터 좀 이제 우리 박정훈 선생님께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3일 서울민의 사무처장 김호라고 합니다. 물개하고 물범하고 다른가요? 네, 다른데요. 같은 이제 뭐 그 쭉 계보 안에는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뉘는데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물개 박수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물범 박수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차이는 물개는 이렇게 일단 외형적으로 팔이 길어서 이렇게 마주하는 이렇게 손바닥에 닿습니다. 앞발이. 근데 물범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싸움 할 때도 이게 팔이 짧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애를 치지 못하고 자기 옆구리를 막 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을 하죠. 그리고 물범은 이렇게 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물개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좀 있지만 큰 범주 안에는 같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질문해 주실 분들 우리 혹시 하혜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없나요? 아니,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계통에 박식한 저희 한혜광 선생님을 초대를 했거든요. 한혜광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한혜광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남도 쪽에서 서남해 환경센터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저 한혜광이랍니다. 저 바다의 빛광입니다. 닉네임이 해양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름 따라서 바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데 그 물건만 가지고 지금 저희도 해양수산부에서 그때 당시 국토해양부였죠. 국토해양부에서 물범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관심 갖고 조사하러 다니고 할 때 저도 거의 현장을 못 갔습니다. 이기가 안 좋아가지고 못 갔는데 혹시 발표하신 분 제가 활동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르는데 혹시 물범의 개체수 변화가 심합니까? 아니면 요즘 조금 증가 추세입니까? 물범 개체수, 그러니까 황해권 전체에서는 1940년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1940년대 한 8,000마리 정도까지 개체수가 파악이 됐다면 현재 한 1,500마리 정도로 황해 지역의 개체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1,000마리 정도까지 줄었던 것들이 조금 증가를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 증가폭이 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1,500마리 정도가 이 황해권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물범을 개체수 파악을 하는 거는 얘네가 번식이 끝난 이후에는 흩어지기 때문에 번식지로 모였을 때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이제 번식지에 모인 애들을 파악을 해서 전체 개체수 통계를 내는데 지금 현재 1,500마리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2019년에 중국 쪽의 논문에서 이제 밝혀진 개체수이고요. 하나는 이제 점박이 물범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뭐 황해, 동해, 뭐 오호츠크해, 베리게 이렇게 크게 4개의 큰 번식군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 세계로 볼 때는 전 세계 개체군에서는 멸종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각각 생물종은 각각 서식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중요한 생태계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그 차원에서 황해권 지역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이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황해권의 점박이 물범이 여튼 독립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고 최남단에 위치한 번식지라고 하는 이런 생태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황해권에 있는 국가 간의 보호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독도 방치하고는 네. 독도 방치는 지금 멸종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종하고는 다른 사춘입니까 아니면은 아예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까 물개와 뭐 물범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예, 복원을 하더라도 다르게 복원이 되는 아이이죠. 다르게. 예, 큰 범주 안에는 뭐 큰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나눠지는 것으로는 다른 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물범과 관련된 무슨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뭐 관련된 영상이 뭐 이렇게 소개가 되거나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랑 국민들에게 이제 댓글들을 달잖아요. 그 중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백령도 지역에 서식하는 전방위 물범은 독도 쪽에 좀 갔다가 글로도 좀 몇 마리 보내달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하죠. 왜냐하면 그 독도 강치의 멸종과 한일 관계에 대한 이런 이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또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혹시 뭐 질문할 거 없습니까? 네, 저기 언제부터 백령도에 들어가서 사셨어요? 저는 2019년부터 백령도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저희 뭐 출장으로 1년에 뭐 몇 번씩 세네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2019년부터는 한 달에 절반 정도는 백령도에 살았고 작년에 백령도로 아예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년차 그 주민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좀 잘 풀어나가고자 이 백령도가 옹진군의 그 주민자치회의 그 시범 대상 지역 중에 세 군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주민자치 안으로도 일단 좀 신청을 해서 거기도 좀 참여를 이제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2004년에 물범 조사를 처음 하고 2006년 뭐 그 이후에 계속 백령도로 오면서 어민들과 이렇게 만나서 물범을 보호하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적인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보호지역과 각종 천연기념물과 여러 부분의 규제를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규제에 대한 인식과 그 반발이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물범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백령도에 들어올 때 어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우리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물범에만 이해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백령도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좀 세게 할 때는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 사실은 그런 지역을 저희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관계들을 쌓아가고 일들을 확장시켜 왔는데 이제 그러한 기존의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거죠. 제가 들어와서 주민들과 물범을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 속에 설명 중에 나왔던 지역에 저희 말고도 물범을 보호하고 물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역 주민 모임,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 물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이제는 이제 그분들이 역할을 하시면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어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접점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이 전체가 찬성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여전히 다가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기 박선영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 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일찍 들어오고 싶었는데 일이 빨리 안 끝나서 막 들어온 상황이라 네. 죄송하지만 네,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강연은 다 끝났고 지금 질의응답 네. 시간이거든요. 제가 강의를 한 30분 정도로 짧게 끝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질문할게요. 네네. 네, 방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반감이 컸다고 하셨는데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이 일을 하시게 하는 무엇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심도 있고 근본적인 것 같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뭐
이제 우선은 저는 이제 환경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그 활동을 계속 해가고 있는 활동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저를 이렇게 지켜줬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2006년에 백령도에 와서 이 점박이 물범을 바다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하에 뭐 백두대간을 다녀봐도 그 맨날 사냥 흔적, 똥만 찾아서 다니면 사냥 똥을 보면서 그거 하나 봐도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산에 야생에 사냥이 살고 있구나. 야생 동물이 살고 있구나. 어디 이렇게 나뭇가지에 그 걸려있는 털 하나 뽑힌 것만 봐도 여기에 이런 동물이 살고 있구나. 이러한 그 활동을 할 때 백령도에 와서 이렇게 딱 봤는데 바다 한가운데 정말 물범이 동그랗게 뜨고 있는 물범이 반짝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저 바다에 있는 거죠. 고래가 있다라는 것도 뭐 BBC 다큐다 이렇게 외국의 다큐에서만 보다가 우리나라 바다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겨우 알아가는 시절인데 우리나라 바다에 우리가 생선으로 먹는 물고기 말고도 이런 큰 동물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근데 저 물범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 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겠어요. 그러나 사는 동안 저 물범을 지키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참 의미가 있겠다 정도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쌓아진 지금까지의 어떤 그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뭐 이렇게 내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가 와서 계속 백령도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이 지역적인 주민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컸던 거고 그 안에서 형성된 그런 관계들이었던 거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백령도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아까 그 이름 붙인 그 물범 이름이 뭐였죠? 복돌이요. 네, 복돌이에 이제 그 위치 추적기 달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움직였다가 돌아오고 했는지요? 아까 이렇게 빨간 표시로 이렇게 되었던 거 얘를 이 아이의 스토리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쭉 번식지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서해 연안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제주까지 갔는데 제주 해안에 떠밀렸어요. 보통 이렇게 떠밀려오면 애들이 대부분 죽거든요. 근데 얘는 다행히 지쳐서 떠밀려온 애가 구조가 돼가지고 그 제주 지역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보호 관리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한 4, 5년 정도를 이제 사람의 손을 흔한 말로 탄 거죠. 근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최근에 그 동물복지 이런 얘기들이 강화되고 그 야생 동물들을 이제 복원하고 돌려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여론이 되면서 이 복돌이를 야생 훈련시켜서 야생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돌려보냈는데 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여전히 연구가 미진하다 보니까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했고 그 부착한 물범이 이제 백령도 바다에서 좁은 그 인공적인 좁은 공간에 있다가 이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 딱 들어갔겠죠. 엄청난 이 공간에서 한강하구까지 갔다가 하루에 한강하구까지 갔다가 뭐 저 아래에 또 내려갔다가 북한 쪽에 그 중요한 그 몇 군데 지점이 있어요. 북한 쪽에 이렇게 하구를 끼고 있는 뭐 청천강, 초도 뭐 그 위쪽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위쪽까지 얘가 왔다 갔다 계속 해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고 이제 근데 이게 위치 추적 장치가 그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부착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 정도 안에서 얘의 그 이동 경로가 파악이 되면서 그동안 특히 이제 북한 쪽의 정보는 그 생태계를 포함해서 북한 쪽 정보는 굉장히 저희가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그럴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몇 가지 문헌의
문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복돌이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를 그래도 빠뜨리지 않고 가는구나 정도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백령도의 전박이 물범이 그 백령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하루에 100km 이상도 가고 멀게는 이런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여기 백령도의 그 잠자리를 여기에서 이용을 하지만 먹이 활동이나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할 때는 굉장히 멀리까지도 간다. 그러면 그 멀리까지 가는 곳 중에 북한 쪽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대략 유추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야생동물을 이용한 또 뭔가 정보 그 취업 같은 이런 그 국가 간의 예민한 문제가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범이 복돌이가 그 NLL을 넘어서 북한 쪽을 왔다 갔다 한 거를 한참 후에 공개를 했죠. 그걸 바로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혹시 저기 아까 그 주요 번식지가 바레만 쪽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복돌이는 바레만 쪽으로는 안 갔나요? 그 전에 이게 그 신호가 끊겨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자, 혹시 정혜랑 부의장님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호 위원장님이 백령도 언제 들어갔냐고 한 말씀만 부르셨는데 아마 이어서 더 하실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성호 위원장님이 백령도에 꽂히셨거든 얼마 전부터. 그래서 그 백령도에도 갔다 오시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고,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사회자가 저기를 해주시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민회가 이제 이름이 3일 서울민회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서울, 경기, 인천권 저기들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경기, 인천으로 저걸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민회에 들어오셔서 백령도에 우리 김성호 위원장님하고 같이 좀 저기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성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이게 그 줌이라서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대신 나서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김성호 위원장님 혹시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제가 4월 말에 제가 3박 4일로 백령도를 들어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회 운동하는 친구 중에 이제 하준명 씨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백령도의 그 고향이 백령도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님이 이제 거기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서 이제 마을공화국을 한번 백령도 마을공화국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소지를 갖다가 4월 말에 그 이전을 하고 왔어요, 이번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6월 1, 2, 3일 날 2박 3일로 2차 이제 백령도 탐험대가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차가 4, 5, 6을 또 가고. 아주 계속 이제 백령도를 가면서 이제 지금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 통일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한번 백령도를 갖다 거점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령도에서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령도 이제 돌미역이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마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도 유명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그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땅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노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땅이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도 좀 짓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면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령도 미역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지금 이제 백령도 한참 미역 그 채취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제 오늘 굉장히 그 바람이 셌고 이런 날은 파도가 많이 이렇게 해안으로 이렇게 뭔가를 밀려다가 이렇게 쓸어다 놓거든요. 보통 이런 때 가면은 그 해안가에서 그냥 미역 다시마 주워요. 네네. 굉장히 맛있죠. 네. 네, 그래서 한번 맛을 갖다가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미역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가 맛본 미역은 지난 3월 말 4월 초 이때, 그러니까 그 미역도 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싹을 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백령도 와서 그거를 보는 거죠. 바위나 이런 돌에 달라붙어서 미역이 싹이 트고 이렇게 파릇파릇 자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자란 그 미역을 채취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 주민분들이 그때 저도 이제 따라가서 그 햇미역을 이렇게 같이 뜯어와서 그거를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먹었죠. 사실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다 자란 미역들은 이제 그 미역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런 어떤 그 잘 우러났을 때 이런 맛들이 있을 거고, 저는 백령도 와서 되게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 다시마가, 그러니까 저희들 활동가들이 전국 현장을 다 다니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아, 다시마는 정말 백령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시마 자체가 갖고 있는 깊이들이 있고, 이게 왜 그런가 싶으면 보통 우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뭐랄까 맛있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곳들을 보면은 그게 생산되는 그 지역의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얘네들이 잘 견뎌난 그 식물들인 거죠. 바다 그 식물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이 지역의 해양 생태와 물범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물범이 서식하는 그 백령도 내에 주요 그 휴식하는 자연바위, 그 섬에서 일정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이 물살이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바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주민들도 좋아하는 우럭, 놀래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중심으로 뭐 홍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식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따러 거기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빠졌을 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홍합이든 뭐 미역이든 이런 거를 따러 그 물범 바위로 가면 물범들은 물이 빠져 있는 그 시간에 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공간을 놓고 어민들과 물범들이 공간을 놓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물범들은 그 적정하게 그 얘네가 포유 동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하게 그 피부도 말려줘야 되고 휴식도 좀 그 해줘야 되고, 이런 시간이 우리나라 그 이쪽 그 서해 지역의 물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물이 빠지는 시간대에 그 공간들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 우리 어민들도 어업 활동을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게 있고, 그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생산되는 것들을 어떻게 잘 주민들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물범들한테도 시간을 더 주고 어민들한테도 소득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잘 이제 이야기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고요.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맛있기는 맛있습니다. 네. 거기에 전복은 안 나나요? 네? 전복. 아, 여기는 전복은 이제 그 종패로 이렇게 뿌리거든요. 저기 잠깐만요. 그 이제 이런 그 사적인 질문은 따로 따로 하시는 걸로. 네. 하고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때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참가하고 계신 분 중에 우리 윤창원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뭐 질문은 특별히 없고요. 저도 이제 지난 5월에 백령도를 우리 박종훈 단장님한테 한번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그 뭐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뭐 신문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보도가 됐던 게 있는지 쭉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올 1월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그 낮은 선봉 지역, 그 두만강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의 그 우암동, 그 나선시 앞에 우암동 물범 물개 보호지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범이 뭐 대거 이제 보이고, 뭐 북한의 과학자들이 뭐 생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환경 문제나 이제 기후 위기 문제 북한도 매우 관심이 많아서 뭐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생태계나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물범을 통해서 이제 뭐 그 환경에 기반한 평화구축, 한반도 평화구축 관련해서 우리 박정훈 단장님이 저한테 미션을 주신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쪽에 연구를 진행을 해보려고 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되면서 또 좋은 내용들이 또 나오고 이러면 또 민해 회원들하고 공유도 하고 의견도 좀 받고 뭐 이러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윤창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아까 물범이 뭐 청천강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래서 북쪽하고
이 교류 협력을 하면서 그런 공동 연구 사업 같은 거를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 물범 보호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정훈 선생님 어떻게 그런 구상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너무 이제 간절한 일이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외국의 학자들은 외국의 재단을 통해서 북한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습지와 관련된 정보든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가고 남한 쪽도 오고 이러면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남북한의 전문가들은 각각 지역을 다녀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 교류가 정보가 전혀 공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 지역의 어떤 그 설계들 남북한이 같이 협력해서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여기 그러니까 서해 지역에 어떤 생태 협력 방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설계가 참 어려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백령도에 새를 그 조사하러 오는 외국 그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북한 쪽에 습지를 가서 사실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런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그리고 정보 자체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은 이런 기후변화 문제들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 변화 이런 문제들이 워낙 이제 중요한 이슈로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렇게 접촉들이 이루어질 수 있긴 한데 뭐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점점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생태계 부분은 생태나 환경적 부분은 교류 협력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예를 들면 해양 쪽에서도 뭐 해양 항만이라든지 뭐 물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마 교류나 이런 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이 남북의 어떤 생태 쪽으로는 여전히 참 어렵다. 특히 해양 쪽은 더 어렵다. 근데 눈에 보인다. 아까 그 제가 영상을 짧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백령도 해안에서 바로 그냥 날 좋은 날은 북한이 뻔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공간. 그 안에서 물범이 오가고 있는 것도 다 보이고 그런 것도 파악이 될 텐데 제대로 그 조치를 취하거나 설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공간을 그 백령도의 북한 장산곳을 끼고 있는 이쪽 해안 그 접경 해양 지역을 어떻게 평화 공간으로 해양 생태 공간으로 같이 남북 공동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제안을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나 관련된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류들이 자꾸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나마 현재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 안 하신 우리 강천희 선생님. 예, 저는 뭐 질문은 없고 그냥 경청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예. 박성래 선생님. 박성래 선생님은 들어와는 계시는데 혹시 하예순 선생님 더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박선영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느 정도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 그 아주 구체적인 정보도 많이 알려주셨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남북 교류 이런 것도 좀 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훈 선생님께서 그 정리해 주시는 발언을 짧게 해 주시고 그 맺는 말은 우리 그 정혜랑 부의장님께서 마지막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정훈 선생님. 네. 물범을 통해서 남북 교류와 황해 지역의 생명과 생태계를 이렇게 좀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큰 뜻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그걸 어떻게 단추를 놓아가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령도에서 이제 그 직접 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백령도에 왔던 것 같고 또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가장 첨예하게 그 남북과 그러니까 그 물범이 아닌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 볼 때 첨예하게 그런 그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실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내에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저는 이제 백령도 와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범과 그런 얘기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런 역할로 나설 수 있도록 이제 변화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물범과 뭐 일반 생태 얘기 뭐 그런 기본적인 얘기들은 주로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번 그 3일 서울민의 회원분들과 뭐 제가 이제 전해 들은 건 주민자치와 그다음에 어떤 평화와 남북 문제 이런 쪽에 관심이 이제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 분들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쪽 부분은 저도 계속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앞으로 하면서 저한테도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어려운 좀 고민을 어려운 시간이긴 했는데 그래도 용기 있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 주신 것도 이렇게 또 계기가 돼서 앞으로 인연이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근데 저는 백령도 한번 꼭 진짜 가보고 싶어요. 한번 잠깐만.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이제 매준말을 우리 정혜랑 그 부의장님께서 매준말 간단히 해주시죠. 예.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활동가한테 처음에 시작하실 때 활동가한테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느끼지만 온몸으로 부딪혀서 저걸 해오신 분이니까 정말 그 학자들보다 훨씬 더 들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고맙다고 고마운 말씀 드렸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그 물범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남북 교류 얘기도 하고 남북 화해 이런 문제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다음 달에는 또 이제 그 개성공단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앞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의 역할 우리 오늘 참석하신 윤창원 박사께서 또 이제 그거는 8월이네요. 할 텐데 계속 좀 참석해 주시고 또 주위에 널리 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다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은 6월 30일 오후 8시에 개성공단과 평화라는 주제로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거고요. 7월 달에는 한국 정치의 미래 마지막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8월 달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의 역할. 이거는 지금 우리 참석하고 계신 윤창원 교수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오늘 총 15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원 선생님 그 연락처 김호 선생님 통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실 때 연락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